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시아와 유럽의 문물 교류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 서양인들이 이 16세기 이후에 동아시아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교역을 했다. 이런 걸 수업으로 했었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물이 교류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이 동아시아에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작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메리카의 원산지였던 농작물들이 이 유럽 상인을 통해서 동아시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유럽은 대항해 시대로 아메리카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메리카에서 가져온 작물들이 또 중국까지 와서 교류를 하다 보니 전파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뭐 고추라든지 감자, 담배, 고구마, 옥수수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농작물들인데 이것이 이제 16세기, 17세기 이후가 돼서 서양과의 교류를 통해서 동아시아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작물들은 동아시아 각국의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했는데 왜냐하면 이 감자, 고구마, 옥수수는 이 기존에 농사가 어려웠던 산지나 모래땅 같은 혹은 고산지대 같은 곳에서 재배가 가능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땅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전보다 당연히 이 감자, 고구마 같은 작물들이 들어오면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쌀보다 저렴했다고 해. 감자는 뭐 20분의 1이고 고구마는 6분의 1, 그리고 옥수수는 또 쌀값의 뭐 3분의 2,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뭐 지역마다 시기마다 편차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은 18세기 후반에 중국 쓰촨성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고 뭐 다른 지역은 또 달랐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 서양과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작물이 들어왔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설명대로 기존에 농사를 짓지 않던 곳에 지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유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화 교류는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진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 예수의 선교사들이 진출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시 유럽 최고 수준의 지식인이에요. 이 예수회라는 단체는 당시 유럽이 아닌 뭐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동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예수회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은 그냥 기독교 신앙만 지니고 가는 게 아니고 당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유럽의 모든 학문을 익힌 상태로 다른 문화권으로 그 선교를 가기 때문에 이 예수의 선교사와의 만남은 당시 유럽 최고의 지식을 동아시아와 직접 교류하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유럽 상인과 선교사들은 특히 예수의 선교사들은 동아시아의 서양의 자연과학 지식과 문화를 전하고 반대로 서양의 중국의 과학과 문화를 전파했다고 하죠. 자, 예수의 선교사들의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예수회는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학교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예수회와 연관이 있는 학교라고 하면 서강대학교가 있죠. 서강대학교가 뭐딴건 몰라도 학생들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걸로 유명한데 예수회의 교육의 전통을 본받아서 그랬는가 싶긴 하네요. 자, 그래서 당시 예수회는 이 유럽의 종교개혁에 맞서서 천주교 신앙을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로 전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동아시아에도 계속 얘기하듯 선교사를 활발하게 파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뭐 이런 선교사가 왔다 저런 선교사가 와서 활동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의 선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들을 보자면
우선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에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사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의 선교사로 16세기 말에 명나라에 들어와서 천주실이라는 책을 쓰고 서강계라는 사람과 교류했다고 하는데, 서강계는 왼쪽에 사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명나라의 학자이자 관리인데, 이 사람은 중국인인데 마테오 리치와 교류해서 카톨릭 교회로 개종하고 수학과 천문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서양의 유클리드 기하학을 연구하여 기하 원본을 간행하고요. 그래서 서강계와 마테오 리치는 아주 깊게 교류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도 있죠. 그리고 천주실이라는 책은 뭐냐? 자,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온 이유는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에게 기독교 선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유교의 상제와 같다고 주장하는 책이 바로 천주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중국의 유학자들이 별 저항감 없이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책이에요. 서강계도 이 사람 당연히 유교를 연구하는 유학자였을 텐데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도 당연히 이 천주시리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 지금 서양인들이 믿는 하느님이 내가 믿고 있던 이 상제와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럼 뭐 천주교 못 믿을 거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후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많이 퍼지게 될 때도 천주시리의 영향이 없었다고 얘기하기 힘들겠지. 자, 그리고 마테오 리치는 이 고려만국전도라는 이 세계 지도를 중국에 가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발행된 지도와 달리 중국을 지도 한가운데 배치했지만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아메리카 대륙도 다 들어가 있는 지금의 세계 지도와 크게 다르지 않는 범위를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 중국 그리고 조선,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알려주었을 것이고 지리적 지식을 아주 크게 확대하는 요인이 되겠지. 지난 100년간 15세기, 16세기 기간 동안에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서양인들이 지구의 지리적인 지식이 확 늘어났는데 그 지리적인 지식을 반영하는 지도를 그려서 동아시아에 전파한 게 바로 이 고려만국 전도고 마테오 리치가 했다라는 거지. 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담 샬은 이 활동한 시기를 보면 알겠지만 명나라 말기부터 청나라 초기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명나라 때도 활동하고 청나라 때도 활동한 사람이지. 명나라가 1644년에 멸망했으니까. 자, 이 사람은 서양의 역법과 조총 제작법을 소개하고 시언역이라는 역법 제작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자, 시언역이라고 하면 이 아담 샬이 명나라 황제의 명으로 만든 새로운 역법인데 명나라는 쓰지 못해요. 청나라가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언역을 완성했던 시점에 명나라 황제가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다 완성됐을 때는 명나라는 망했단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가 1644년부터 시작했고 만들기 시작했고 사용하기 시작했고 조선은 1645년부터 시언역이 뭐 거의 만들어지자마자 입수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시언역 제작을 할 때 어떤 공헌을 했을까? 당연히 이 아담 샬이 서양의 천문학 지식을 이 역법에 반영을 했겠죠. 자, 또 다른 사람은 부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서양의 지도 기술을 이용해서 황여 전람도라는 중국의 전국 지도 제작에 참여했지. 그래서 굉장히 서양 지도틱한 중국 전도를 그린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부배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그림인데 아마 청나라 관원의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겠지. 심지어 변발까지 했나 봐. 자, 가스틸리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서양화 기법을 중국에 소개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이 모두 중국의 전통 그림과는 다른 서양화 기법으로 그린 그림들이지. 그리고 원명원 설계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명원은 이 서양식으로 건축한 청나라 황제의 별궁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서양식 궁정 같은 궁에서 이 별장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지. 지금은 2차 아편 전쟁 때 파괴되고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파괴했지. 자, 그럼 유럽은 어땠을까? 자, 유럽도 중국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선교사들이 중국에는 서양의 문물과 지식을 전파했듯이 또
이 선교사가 돌아오면서 중국의 문물과 지식을 또 전파해 줬단 말이야. 그리고 교류도 늘어났잖아. 그래서 중국 문화에 대한 18세기에 유럽 계몽 사상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이 이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중국식으로 만든, 뭐 중국식인가 싶긴 한데 중국식으로 만든 건물이고, 이 안에서 프리드리 2세는 중국의 차를 마시면서 다도를 즐겼다고 하죠. 그리고 서양에는 중국의 도자기가 많이 전파가 되게 되는데, 자, 두 개의 도자기가 있습니다. 이 어떤 도자기가 중국에서 제작된 걸까? 자, 왼쪽이 더 중국 같아 보이지만 중국이 아니겠죠.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1755년 영국에서 제작된 중국풍 접시입니다. 우선 서양인들은 중국의 도자기에 푹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조품을 만들어내려고 했었어. 그리고 당시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영국에서 도자기를 만들지만 그림은 어때? 그림은 중국식으로 중국인들을 그리면서 아주 이국적이고 중국틱한 분위기를 내고 있죠. 당시 서양인들이 이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거고, 오히려 옆에 있는 이 접시가 청나라에서 프랑스로 수출하기 위해서 프랑스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문양을 그린 접시예요. 이것은 서양틱한 모습을 굉장히 보이고 있고, 이 여기 있는 문장이 프랑스와 관련된 귀족의 뭐 문장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다 서양인들이 이 중국의 장인들에게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당시 교류가 어떠했는지 또 반영이 되는 거고, 일본의 도자기도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자, 이런 교류가 이제 계속 평탄하게 진행이 된 건 아니고 고비를 맞게 되는데 전래 문제가 터집니다. 자, 전래 문제가 뭐냐면, 자, 중국이 조상 숭배를 하는데 그리스도교 포교 과정에서 이걸 인정할지 말지를 논쟁한 게 바로 전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 이외의 신을 믿으면 안 되는 게 기독교인데 이 중국의 조상 숭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상 숭배라고 볼 것이냐, 그냥 풍습이라고 볼 거냐.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 결국 교황청에서, 자, 1715년에 교황 클레멘스 11세가 조상 숭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공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조상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상에게 기도하는 행위도 할 수 없고, 가정에서나 묘지에서나 장례식장에서나 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 동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조상에 대한 공경과 숭배인데, 이것을 못하게 교리에 어긋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선교사들이 어느 정도 이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유연하게 중국의 선교에 이용을 했다면, 이제 그걸 못하게 만든 거지. 자, 이 전래 문제가 터지니까 청나라는 가톨릭 선교의 자유를 취소하고 허가제로 바꿉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게 유교의 핵심 가르침이란 말이야. 특히 청나라, 조선 어때? 당시 유교를 굉장히 깊게 믿었던 나라이고,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중국을 통치하는 근거를 유교의 가르침을 잘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을 통치하는 국가인데, 전래 문제가 터져서 조상 숭배를 부정한단 말이야, 기독교가. 그럼 이것을 자유롭게 허가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 청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되고 문화 교류는 상당 기간 중단되게 됩니다. 자, 조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봅시다. 자, 17세기 이후에 중국을 통해서 서양의 과학 지식이 도입됐겠지. 왜냐하면 중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또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서양의 지식을 많이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리경, 자명종, 시연역 이런 것들이 도입됐다고 하지. 시연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새로운 역법인데 우리도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이 글을 읽어보면 이른바 탕양명이라는 자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말려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신이 그로하여금 탕양망에게 역법을 합수토록 하고 훗날 그 아의 아버지를 보내 배운 것을 전해오게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탕양망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얘기하는 탕양망이라는 사람은 아담샤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 고려왕국 전도가 조선에도 들어와서 이 조선의 지리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중국에서 마테오 리치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하니까. 시연력도 마찬가지죠. 시연력도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중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들여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고려만국전도가 들어왔고, 자, 고려만국전도 이 지도뿐만 아니고 직방외기라는 책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지리 서적이야. 그래서 지도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지도에 대한 전 세계 지리에 대한 설명하는 책인 거지. 직방외기는. 당연히 이 책이 들어와서 조선의 학자들이 많이 읽고 이 조선의 지리 감각에 또 큰 영향을 미쳤겠지. 자, 이런 지리 도서 직방외기 같은 책과 고려만국전도는 이 조선 지식인들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난데 큰 영향을 줍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지리 감각이 커지면서. 그래서 홍대영 같은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 그럼 지구가 둥그니까 전 세계의 중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 원에서는. 그래서 중국이 따로 있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본도 나름대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일본은 다 막았는데 네덜란드만큼은 대지마를 통해서 교류를 허락했어요. 1639년 이후부터. 그래서 이 네덜란드와 교류를 이어가면서 서양의 과학과 문물을 연구하는 난학을 발달시켰는데 왜 난학이라고 부르냐면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서양 국가 중에 교류하는 나라가 화란, 즉 네덜란드밖에 없기 때문에 서양의 학문은 다 난학이라고 불렀겠지. 자, 이 난학은 18세기에 본격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도 18세기부터 의학, 과학과 같은 서양 문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지에 난학 교습소를 세우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네덜란드를 통해서 증기기관의 정보를 알아내고 또 서양의 해부학 서적을 받아들여서 해체 신설하는 해부학 책도 만들었다라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꼭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네덜란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서양의 학문은 죄다 난학이라고 불렀다는 거지, 이 시기에. 자, 일본의 문화도 당시 서양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특히 회화에서 우키요에라는 일본의 특유의 판화가 있는데 이 우키요에가 굉장히 색감이 화사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아주 특이한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19세기에 서양의 예술가들에게 아주 큰 영감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렇게 고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고흐라는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미술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일본의 우키요에에 훅 빠져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그림에도 그리고 그리고 자신의 예술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바로 동서양의 교류겠죠.